안녕하십니까. 농업전망 2024 제2부 혁신성장 분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지원입니다. 네, 본 분과는 혁신성장이라는 주제 하에 2개의 주제 발표 이후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민 부연구위원께서 그린바이오 산업의 농업부문 파급 효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이곳 용산 드래곤시티까지 나와주신 여러 참석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린바이오를 연구하는 이정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농업부문 파급 효과와 발전 방향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듯이 그린바이오 산업은 전반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린바이오 농업은 그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어떤 것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린바이오 산업과 그린바이오 농업이 동반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이 그린바이오 산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걸 바탕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이 농업 부분에 어떠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끼치고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그린바이오 산업을 매번 강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린바이오 산업 기업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린바이오 산업과 농업계 간의 시각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농업 부분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지 동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 현황인데요. 첫 번째로 우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이제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좀 아직까지 낯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린바이오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농업 생명 자원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분야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린바이오 산업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레드바이오와 화이트바이오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레드바이오는 의학 분야에 적용되는 바이오 기술, 화이트바이오는 환경 분야에 적용되는 바이오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그린바이오 산업을 구성한 요소로는 크게 농자재, 기능성 농산물, 식품 소재, 그 외 산업 소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농자재라고 한다면은 농업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요. 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등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로 일차적으로 농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분야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기능성 농산물이라는 것은 이제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을 의미하는데요. 뭐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은 쌀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쌀로 쌀고기를 만든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일반적인 쌀은 아미노산 함량이 높을수록 품질이 저하된 쌀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쌀고기를 만들 때 있어서만큼은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쌀이 더 고급 농산물로 인정을 받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 기능성 고품질 농산물에 해당되는 케이스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 소재라고 한다면 식품 첨가물, 기능성 식품, 대체 식품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좀 최근에 많이 식물성 고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산업 소재로 천연물 기반 화장품 원료, 또 향미제, 바이오 플라스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에 대해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자재가 85%, 기타 산업 소재 및 서비스가 2.2%, 식품 소재가 12.9% 정도 차지하고 있어갖고 농자재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린바이오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 구성하는 비율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는 어떠냐? 2022년 기준으로 약 8조 원 정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장세는 더 놀라운데요. 요즘 같은 그 경제 성장이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두 자릿수를 나타내는 연간 12%를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연도는 2016년부터 집계를 한 건데요. 그 이전부터 한다면은 이 숫자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낮췄습니다. 낮춰서도 12%인데요. 이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농자재 같은 경우 바이오기술 기반 사료가 약 4조 3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농자재가
그린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도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바이오 기술 기반 사료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전자 병역 생물체가 약 1조 2천억 원, 그다음 사료 첨가제가 9천억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식품 소재가 약 1조 원 정도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기타 산업 소재 및 서비스는 약 1,700억 원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농자재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오 사료 시장이 약 5조 2,500억 원 정도, 식품 소재내는 기타 바이오 식품이 가장 큰 규모인 7,800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 소재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바이오 서비스 분야가 1,400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서비스라는 것은 사실 그린 바이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레드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린 바이오라고만 딱 하기는 어려운 기술입니다만, 왜냐하면 기초 기반 기술이니까요. 이 바이오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린 바이오 산업이 어떠한 효과를 미치길래 이 농업계에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린바이오 산업 중간재로 투입된 농축산물을 저희가 좀 추산을 해봤는데요. 이 추정 방법은 저희가 산업 연관표를 이용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통계를 있어서 바로 저희가 다이렉트로 추정한 게 아니라 산업 연관표를 이용해서 추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는 발생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이 추세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세를 본다면은 2017년 약 7,800억 원에서 2022년 7,200억 원으로 연평균 2.2%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산업 자체는 연평균 12% 정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 죄송합니다. 거의 농산물, 즉 투입되는 농산물은 오히려 연간 2% 감소를 하고 있다는 말은 두 산업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가 되고요. 그럼 이 괴리는 누가 채우고 있느냐? 바로 수입산 농산물이 채우고 있겠죠. 그래야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농업계는 이 상황을 그냥 과연 눈뜨고 보고만 있어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우리나라 농업계도 이것을 극복하고 더 성장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텐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 국내 그린 바이오용 농업은 감소세를 나타나는지 이건 뒤에서 차근차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린 바이오용 농축산물이 산업별로 투입되는 비율을 저희가 좀 계산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린바이오 농축산물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비율은 건강기능식품 분야가 약 68%, 의약품이 27%인 약 1,900억 원, 그리고 화장품 4.3%, 비누, 세제, 살충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이오 산업용 그린바이오 소재의 시장 규모인데요. 그린바이오 산업이란 것은 자체적으로 그 상품이 최종적으로 소비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레드 바이오와 화이트 바이오의 중간재로서도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린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은 산업 특성상 바이오 산업의 일종의 기반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체 산업 분야에서 농업이 기반 기술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타 바이오 산업계에서는 얼마나 그린 바이오 기반 중간재 규모를 사용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각 업체마다 구입하는 그린 바이오 중간재 비율을 저희가 산정해서 그걸 바탕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보면은 전체 농축산물 중에서 약 6%에 해당되는 약 1조 4천억 원 정도의 그린바이오용 중간재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그린바이오 중간재를 구입하는 가장 큰 분야는 바이오 식품 분야인데요. 약 9,100억 원 정도로 가장 많은 금액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화학 및 에너지의 농생명 소재 구입액이 약 2,8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타 바이오 산업계에서 뭐 화이트나 아니면은 레드 바이오에서 중간재를 구입한다고 한다면 식품 소재의 기능성 식품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농업계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지금 그린바이오용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린바이오용 농산물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가 입장에서 어떤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저희가 29개 그린바이오 기업을 조사를 통해서 농가당 평균 납품액과 참여 농가 수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평균만 말씀드리자면은 전체 기업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기업 하나당 약 42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농가당 평균 납품액은 2,3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을 좀 자세히 본다면은 곤충 소재 농가의 같은 경우 3,500만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큰 반면에 천연물 소재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가장 낮습니다. 즉
바로 옆칸에 있는 평균 참여 농가 수를 보시면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참여 농가 수가 많을수록 농가당 납품량은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것은 농가당 경쟁이 심해지면서 평균 납품액과 규모 자체가 작아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드린 말씀이 2022년 기준으로 농업 총 수입이 3,700만 원입니다. 농가에서 여기서 말씀드린 건 수입입니다. 즉 프라핏 개념이 아니라 레베뉴 개념인데요. 수입이 3,700만 원인데 비해서 바이오 농산물 생산 농가는 가장 많은 농가라고 해봤자 3,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말인즉슨 바이오 농산물 생산 농가가 아직 규모화, 전문화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즉 특정 품목에 집중해서 하나의 품목을 생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작물을 생산하면서 부업으로 바이오용 농산물도 생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문화가 되기 힘들고 규모화가 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량 생산, 대량 납품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일정한 균등한 품질의 농산물을 대량으로, 즉 톤 단위로 구입을 원하는데 농가는 그것을 맞춰주지 못하고 킬로그램 단위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나마 생산하고 있는 킬로그램 단위의 농산물도 그 생산 작기에 따라서 품질이 들쭉날쭉하다. 즉 이것을 구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수매를 하면서 동시에 농가마다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이 달라서 가공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비되기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린바이오 기업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과 농가 간의 좀 입장 차이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업체는 메디푸드 업체 사례입니다. 첫 번째 업체는 이제 기능성 양액을 이용한 농산물을 재배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기능성 쌀을 주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농가 협력을 통해서 가장 큰 특징이 계약 재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 재배를 하면서 농산물을 사전에 계약을 하니까 물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 농가 입장에서는 매출처를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상호 간의 신뢰가 형성된다는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산한 농가의 쌀 수매 가격 자체가 일반 쌀보다 약 8% 정도 수매 가격이 높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매출처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현재 2022년에는 사포닌 쌀 1,100톤을 수매해서 기능성 물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계약 재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한지에 대해서 좀 중요성이 나타난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업체 사례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업체 사례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에서 각종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 또한 농업회사 범위를 통해서 일반 구매를 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구매라고 한다면 별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시장에 나와서 구매 담당자가 일정 양을 구매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이 업체가 올해 100톤을 샀으면 내년에도 100톤을 사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즉 일정량의 생산량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기업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그의 작황이 좋아가지고 가격이 싸지면은 원하는 대로 수매할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 작황이 안 좋아서 가격이 오른다 했으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에서 가격 결정하는 것은 가격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가와 기업 모두 일반 재배 방식에 있어서는 일종의 선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봐야 될 것인가? 그건 뒷부분에서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업 부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린바이오 산업과 그린바이오 농업이 서로 간에 시선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선을 맞춘다는 것이 그린바이오 산업계는 물건을 구매하는 바이어 입장이고 우리는 물건을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 맞춰줘야지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수입산 농산물이라는 경쟁자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마당에 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린바이오 농업계의 노력이 한층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는 우선 세 가지 방향을 좀 들 수 있겠는데요. 이 방향을 들기 전에 그동안 말씀드렸던 문제점을 좀 잠깐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린바이오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그린바이오 농업은 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10년, 20년 뒤에 과연 우리나라의 그린바이오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린바이오 농산물은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전혀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농산물을 사용하면은 1등급 제품, 프리미엄 제품이란 고급품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가능하면은 고급품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산 농산물의 구매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량으로 구매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대량으로 구매한들 농산물의 품질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는 작기에 따라서 유효 성분 함유량이 널뛰기듯이 날뛰다 하다 보면은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유효 성분 일정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린바이오 산업계와 농업계의 입장 차이, 시선 차이가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농업계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뭐니 해도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린바이오 산업 자체의 체격을 크게 강화하는 겁니다. 즉 성장을 유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일단 대량 생산을 요구하고 있는 바이어가 있으니까 대량 생산책이 맞춰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맞춰 줘야 될 것이냐? 클러스터를 통해서 또 저희가 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는데요. 같은 그린바이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모여 있으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원료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 생산자 조직화, 기업과의 생산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지역 내 자원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량 생산 체계를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원하는 체계 중에 하나로 클러스터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안정적인 그린바이오 농산물 생산 관리 체계 확보가 필요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을 하면서 유효 성분이 계속 바뀐다면은 그것을 구입하는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연 환경은 우리 사람이 컨트롤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농산물의 품질이 편차가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일정 범위 안에서 발생해야지 용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농산물 우수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일단 농가분들부터 인식을 하셔갖고 이 체계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스마트팜 형태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상기후 대응이랄지 노동력 감소, 특히 농가에서는 이상기후와 함께 노동력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현상인데요.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65세 정도만 되어도 청년 소리 듣습니다. 보통 75세, 80세 이상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분들이 농업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와중에 약 10년, 15년 정도 지나면은 과연 농가에서 노동력을 과연 얼마나 보충할 수 있을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팜 형태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 자체는 생산 환경이 노지 환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종자, 생산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린바이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은 농업계에서 생산을 하고, 농업계는 그것을 바탕으로 생산해서 납품하면서 이윤을 더 증대시키고 서로 간의 상생 협력이 돼야 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역 내 협력적 거버넌스 및 기업과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상생 협력 체계라고 구축을 했지만은 가장 간단한 단계는 계약 재배부터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매해 가격에 따라서 전쟁을 벌이고 서로 간에 마음 상하고 감정 싸움 되고 거기다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서로 간에 상호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될 수가 없거든요. 서로 간에 믿음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상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플랫폼 구축도 필요합니다. 즉 기업 맞춤형 그린바이오 소재를 개발하고 최종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제품을 생산하고 산업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좀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해야 되죠. 체계적으로 중복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바이오 그린바이오 농업의 기반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린바이오 농업인 주축으로 생산자 조직화 유도 필요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린바이오 농업 자체가 굉장히 영세하고 생산 규모도 마이너하기 때문에 이 생산자 조직화 자체가 굉장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생산자 조직화가 왜 중요하냐? 기업이 농가하고 가격 협상을 할 때 농가와 농가당으로 가격을 협상할 때 농가에서 과연 얼마나 가격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싸움은 결국 기업이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서 생산자 조직과 기업 간의 가격을 협상한다면은 어느 정도 농가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 생산자 단체 중심의 자조금 확보도 중요한데요. 이제 자조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스스로 살아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 되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스스로 노력하는 단체를 보조해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당위성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자체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 외부에서도 그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한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린바이오용 농산물을 추장한 것이나 아니면은 중간재로 이용하는 그린바이오용 농자재를 계산하는 것들은 다 현재 통계가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저희가 산업 연관표령에서 추정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아무래도 직접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의 관련 통계와 실태 조사가 바탕이 돼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중장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 선임연구위원께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 현황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대응 과제에 대해서 발표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황윤재입니다. 예. 오늘 발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배경과 요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관련 동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버튼을. 그러면 우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소비자층이 급격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산업 지형이 변화하고 있고 내수 성장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 기업과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양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그리고 급속하게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또 반려동물 연관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성장의 기회라든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경제적 그리고 정책적인 중요성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러한 반려동물이라든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인구 가구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수준 향상, 그리고 전통적 가족관 변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생활 양식 변모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 각각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인구 가구 구조 변화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1, 2인의 소규모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구 가구 구조 변화 추세 속에서 특히 최근에는 20, 30대 그리고 노인층의 반려동물 양육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계층의 반려동물 양육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현정, 이현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 반려동물 연관 시장이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수준 향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반려동물 양육이라든지 연관 산업의 성장은 경제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10년대에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해외의 애완동물 문화라는 것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애완용 동물의 양육이 시작이 되면서 반려동물 문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2000년대 이후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근래에 통용되는 반려동물의 개념이 도입이 되었고,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문화가 발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0년대 이후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새 다 아시는 것처럼 펫 휴머니제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단순히 반려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가족,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상당히 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보다 급속하게 성장한 것이 201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주요한 요인으로 전통적 가족 간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어떤 결혼이라든지 출산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인간의 가족 대신에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 반려동물이 가족, 인간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생활양식 변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재택근무 등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집에 홀로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반려동물 입양이 상당히 크게 어떤 글로벌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어떤 현상을 빗대서 팬데믹 퍼피라는 어떤 신조어도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어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이 증가하면서 국내외에 어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라든지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시장의 경우에는 2014년과 19년 사이에는 연평균 5.5%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과 21년 사이에는 8.1%로 연평균 성장률이 보다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는 약 3.9%로 시장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9에서 20년에 어떤 코로나19 기간에 넘어서 들어가면서 어떤 국내 시장도 15.5%로 상당히 크게 성장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반려동물 양육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육 가구가 2012년부터 22년 사이에 연평균 5.2% 성장했고, 이러다 보니까 가구당 양육률도 17.9%에서 2배 정도인 25.4%로 같은 기간 확대되었습니다. 양육 개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양육 개체수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연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반려견 중심으로 이렇게 양육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 다만 최근에는 기존에는 반려견이 상당히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반려묘 양육이 상당히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어떤 양육 비중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인식을 조사해봤습니다. 조사해봤더니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도 펫 휴머니제이션 경향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양육자나 비양육자 모두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인식은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반려동물은 인간과 같은 존재인가라는 그러한 어떤 인식에는 양육 유무에 따라 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육자의 경우에는 5점 척도 기준으로 약 3.93 정도로 상당히 높게 동의를 하고 있었고 이에 반해서 비양육자의 경우에는 3점 미만으로 다소 낮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어떤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반려동물 연간 산업이 앞으로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양육 인구가 일정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는데 반려동물 비양육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비양육자 중 전체의 20.4% 정도가 앞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20대라든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러한 양육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양육 의향을 밝힌 주요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정서적인 안정이라든지 동물을 좋아해서 양육을 하고 싶다라고 밝힌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또 비양육 의향을 또 반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비용 문제, 건강에 대한 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같다라든지 키우는데 힘이 들어서 좀 양육하고 싶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연간 산업 현황과 관련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현황입니다. 글로벌 반려동물 연간 시장이 어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신흥국의 소득 수준이 향상하고 또한 프리미엄 소비 경향이 확대되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연간 시장 규모를 파악해 보니까 약 3,781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러한 연간 시장이 32년까지 연평균 7.5%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32년도에는 시장 규모가 약 7,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반려견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반려묘 양육이 좀 꾸준히 급속하게 늘면서 반려묘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이 확대가 되면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간편화 소비 경향이라든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품 유통 비중이 급속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글로벌 시장의 경우에는 북미라든지 유럽과 같은 전통적인 시장이 좀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지만 이 시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성장률은 둔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시아라든지 중남미 신흥국이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32년 사이에 어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3.8%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2010년에서 19년 사이에는 약 10.4%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은 12.2%, 그리고 향후 28년도까지는 약 5.8%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래도 펫푸드가 반려동물 양육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보니까 전체 시장에서 펫푸드가 점유하는 비중이 약 60% 정도로 상당히 높은 어떤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펫푸드만 좀 분리해서 보면은 2016년 이후에 펫푸드 생산이 상당히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이. 그리고 반려묘 양육이 아무래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반려견 어떤 사료, 배합 사료 생산 실적도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였는데 반려묘 사료 어떤 생산 실적은 반려견보다 더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좀 특징적인 것이 국내 펫푸드 교역이 증가하면서 상당히 수출 증가세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11년과 22년 사이에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책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201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정책이라는 것이 주로 동물 보호라든지 복지 관점에서 추진이 되었는데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상당히 정부에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육성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산업 육성의 관점으로 1년에 이러한 정책을 마련을 하였고요. 특히 지난해 2023년에는 반려동물 연간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성 대책은 반려동물 연간 산업 글로벌 전략 산업화를 비전으로 해서 기업 육성, 시장 확대, 수출 강화를 정책 목표로 잡았고요. 또 이 세 가지 목표 하에서 4대 주력 산업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 산업화의 3대 전략에 각각의 세부 과제를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상당히 정부가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정책 추진 의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정부 정책 추진이 비교적 최근부터 본격화되었다 보니까 2022년 12월에 농식품부에 이런 반려산업 동물 의료팀이라는 전담 조직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나 법령 측면에서는 아직 좀 미흡한 편이라서 예산 규모도 아직까지는 크지 않고요. 특히 법령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연간 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가 있지만 이 법적 기반은 미흡한 편입니다. 기존에 반려동물 관련된 법령으로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사료관리법이 있긴 한데 이러한 법률들이 사실 이 반려동물 연간 산업의 육성이라는 어떤 근거 법령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반려동물 관련된 R&D 투자 현황을 보면은 정부의 반려동물 R&D 투자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 전체로 보면은 어떤 질병이라든지 스마트 관리 시스템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요. 또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라든지 펫푸드를 위주로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연간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연간 산업은 아직까지는 좀 성장 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어떤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신성장 산업 육성이라든지 글로벌 전략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반려동물 연간 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서 정책 기반 마련이라든지 지원 체계 구축이라든지 어떤 좀 선행해서 선결적으로 좀 해결돼야 될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정책 기반 마련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토대로 해서 산업에 특화된 다양한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자리에서는 몇 가지 주요한 선결 과제만 좀 꼽아봤습니다. 우선 반려동물 연간 산업 개념 정립 및 분류 세분화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사 통계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R&D 활성화 그리고 이해 관계자 간 연계 협력 확대가 가장 좀 주요하게 필요한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반려동물이 무엇인가 이 개념이 우선 정립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양육 구조라든지 산업 실태를 보면은, 그리고 또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를 중심으로 한 어떤 개념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법상의 애완동물은 일단 개와 고양이만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펫푸드 관련 협회인 아프코 지침이랑 어떤 각 주별 규정에서는 펫이라든지 스페셜티 펫 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펫은 개와 고양이만 포함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의 기타 반려동물은 스페셜티 펫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관리가 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음으로 반려동물 연간 산업 및 세부 산업 영역과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연간 산업 육성 대책에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을 4대 주력 산업으로 지정은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펫푸드를 제외하고는 이들 세부 산업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가 구체적으로 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정부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산업이 도대체 영역이랑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통계청에서 이번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을 내놨는데요. 이 11차 개정을 통해서 펫푸드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이 분리가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말한 다른 어떤 산업 영역의 경우에는 이 산업 실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11차 개정 안에서 이 세분류가 도입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다른 연관 산업의 경우에도 좀 세분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앞서도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반려동물 연간 산업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한 근거 법령이 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근거 법령 같은 경우는 펫푸드 산업 육성법과 같은 어떤 세부 산업의 특정된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반려동물 연간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연간 산업 육성법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상 어떤 정부의 반려동물 연간 산업 육성 대책이라는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본다면 좀 더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 반려동물 연간 산업 육성법 제정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렇게 좀 포괄적인 법령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조정을 할 것이 많다 보니까 좀 법률 제정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어떤 실태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직까지는 반려동물 관련된 조사나 어떤 통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라든지 공공, 민간 부분이 역할을 분담해서 다양한 승인, 미승인 통계 조사를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반려동물의 세부 연간 산업의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 시장의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지향적인 어떤 전략 마련, 그리고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어떤 관련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구입 이용 행태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반려동물 연간 산업의 글로벌 전략 산업화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전략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산업 시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주요 국가별로 좀 정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 단순히 어떤 전체적인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지원책보다는 각각의 기업 유형이라든지 정책 수요를 반영한 지원책이 마련이 돼야 되고, 특히 어떤 지역별, 국가별 차별적 시장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북미나 유럽과 같은 전통적 시장과 아시아, 남미와 같은 신규 성장 시장을 구분을 하고 각 지역별로 전략 국가를 마련해서 보다 좀 차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R&D 실용화 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반려동물 연간 산업이 아직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시장 경쟁력이라든지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R&D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어떤 기업이 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정부 차원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R&D 실용화 기반 조성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육성 대책에서도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화단지라고 하는 원 웰페어 밸리 실증 종합 인프라를 조성할 것을 좀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추진이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세부 산업별 기업 R&D 수요를 반영해서 좀 과제를 다채롭게 발굴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R&D가 좀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장기 R&D 로드맵 마련이라든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간 연계 협력 확대입니다. 어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그리고 반려동물 연간산업 육성이라는 성과가 저희가 어떤 산업계 측면이나 어떤 정부 측면에서 달성되기 위해서는 민과 간 그리고 산학연 연계와 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계의 역할이 아무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펫푸드의 사례를 보면 해외의 경우에는 이 펫푸드 관련된 산업계가 상당히 이 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펫푸드 관련된 협회인 아프코가 연방 및 주정부 사료 규정 담당자를 회원으로 하면서 각종 어떤 법률 규정 표준 지침 기준 마련과 교육 정보의 제공 홍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EU 같은 경우에는 페디아프라는 국가별 펫푸드 산업 연합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 같은 경우에도 펫푸드 관련 기준 지침 개발과 관련 정보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펫푸드 공정거래협의회와 사단법인 펫푸드협회에서 관련 통계도 작성을 하고 표시 지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비단 이 펫푸드 산업협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민간 조직에서 실태조사라든지 이해자 교육, 홍보, 정보 제공 등의 어떤 역할 수행을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상당히 이 산업 어떤 성장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와 좀 적극적으로 연계 협력해서 관련 정책 마련이라든지 규정, 기준, 지침 마련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황윤재 선임연구위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부 혁신성장 분과의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및 질의응답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명예선임연구위원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혁신성장 분과 2분과입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좌장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병률 박사입니다. 예, 혁신성장 분과라서 그런지 굉장히 열기가 대단합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산업정책관이신 양주필 국장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박수철 농업생명자원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의 유대성 교수님이십니다. 한국펫사료협회의 김상덕 회장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네 분의 토론자와 함께 발표자 두 분도 나와 계신데요. 이정민 박사님 오셨고요. 그리고 예, 황윤재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먼저 토론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우선
바이오 산업 쪽에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반려 산업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진흥청에 우리 박수철 부장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 주시기는 좋겠습니다. 예. 예, 박수철입니다. 자리가 좀 어색해서 좀 예,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정민 박사님 아주 중요한 이슈를 전해주셔가지고 분석도 좋으시고 아주 좋았습니다. 방향도 저랑 많이 공감된 부분이 많은데 저는 뭐 같은 맥락인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많은 말씀도 좋고 그런데 역시 인프라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에서 인프라라는 것이 이제 밸류체인에 보면은 기술 개발도 있고 또 제품화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화가 있고 이제 그러면서 수요 창출되고 계속 돌아가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술 개발이나 제품화나 산업화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이 있긴 있는데 좀 이렇게 잘 융통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하더라도 제품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받아주지 못하고 또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기술이 부족하니까 또 들어와야 되고 근데 또 그걸 이제 산업화하려면 각종 뭐 규제부터 해서 사업화 법적 문제 따지다 보니까 조그만 스타트업이 도저히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인프라에 대한 우리가 걱정과 정책과 제안을 좀 해야지 우리가 이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수요 창출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기술 개발해서 뭘 만들더라도 수요가 안 따라주면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그냥 뭐 농산물도 더 이상 각 떨어지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수요 창출을 하는 전략이나 어떤 디테일한 어떤 그 방법이 중요한데 저는 세 가지 뭐 다 하시는 거지만 국내 수입 대체가 가장 큰 것이죠. 모든 게 우리나라 들어온 많은 그 농산물로 인한 그 새로운 그 가치된 부산물들이 다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걸 대체할 만한 우리가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 또 수출은 또 사실 가장 큰 시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린바이오 시장이 지금 보면 뭐 몇 조 안 되지만 해외 나가 보면은 뭐 융복합 산업 다 합쳐가지고 100조 이상 넘어가는 그런 큰 시장인데 과연 우리가 수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분명 기술이죠. 기술 혁명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는 기업화되는 것 같은 그런 인프라 이렇게 필요한 건데 그렇게 부족하니까 우리가 아주 어려움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수출과 수입 대비 대체에 더해서 새로운 어떤 그 국내 신수요를 창출하자는 게 이제 또 하나의 그 전략인데 그러자면은 뭐 많은 그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면서 그걸 기술로 한번 응용해보고 시작해보고 나온 제품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럴 만한 우리 조금 스타트업들이 과연 기다릴 수 있는 것이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다 저희들이 우리가 뭔가 하려면은 그 융복합 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린바이오 산업이라는 걸 딱 정해놓고 하니까 너무 이제 한정되어 있는 거죠. 큰 기업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하려면 레드바이오 가려 그러면은 그린바이오 팀에서도 벽이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R&D를 따고 싶어도 그린바이오 산업 들어가면 일단은 무슨 뭐 의학 쪽 생산하는 농작물을 개발한다? 그런 것도 걸리는 거예요, 벽에. 그거는 뭐 농업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융복합 쪽으로 어떻게든지 정부가 이걸 통합해가지고 같이 가져야지 우리가 같이 사는 건데 그런 거죠. 바이엘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바이엘은 세계 최고의 그 의학 산업체인데 지금은 몬산토를 인수했죠. 세계적인 이제 농업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벽이 없는 거죠, 벽이.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큰 기업에 들어오려면은 스타트업이 커지려면은 융복합으로 가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제가 제안한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하려면은 스타트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스타트업을 지원해 주려면은 이게 분명 기술과 같이 묶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스타트업들이 이제 기술 개발 계속 지속한 기술 개발은 10년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하나 나오는 게 사실 관습인데 스타트업들이 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큰 기업을 키우려면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가장 뭐 많은 지적하셨지만 R&D 지원이죠. 국책 사업입니다. 국책 사업. 그래가지고 국책 사업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밸류 체인에서 기술 개발과 제품화, 산업화
규제 협박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통틀어가지고 아우러지는 그런 국책 사업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디테일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런 걸 짜더라도 결국에서 예산이 잘리면 또 중간에 잘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국책 사업을 좀 잘 만들되 요즘은 그 바이올로지 쪽에서 이제 생물학 쪽에서 그런 게 가장 유행입니다. 예측 바이올로지라 그래가지고 AI를 활용하는 거죠. 미리 뭐 연구 안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챗GPT처럼.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바이엘 같은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게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 전략을 바꾸고 하는 그런 쪽에 어떤 그 새로운 마인드의 국책사업 기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오늘 같이 좋은 그 보고서를 우리가 기반으로 한번 농식품부, 진흥청 모든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번 좋은 정책 제안과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철 부장님은 농진청의 농생명자원부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분야 이제 잘 아시는데 결국은 인프라 그리고 수요 창출을 위해서 결국 기술 개발 쪽을 상당히 강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농식품부의 양죽필 국장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혁신 성장 분야에서 우리 반려동물하고 또 그린바이오 이렇게 두 가지가 논의된다는 데서 상당히 뿌듯함도 느끼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껴집니다. 실은 그 그린바이오는 저희들 최소한 한 20년 전부터 실은 해왔던 작업이고 대부분 이제 뭐 농진청이나 또 유관 비슷한 연구기관에서 많이 해왔었고요. 근데 지난해 지지난해죠. 22년 12월달에 저희들 그린바이오 육성팀이 새로 만들어졌고 기존에 이제 산발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던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묶어서 지난해 2월달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걸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정민 박사님이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실은 제가 이게 들으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던 그 그린바이오 개념 그리고 목적 이런 것들하고 조금은 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제 결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서 오해가 되지 않게 먼저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책을 만들 때 그 국내 그린바이오 시장 규모는 한 5조 5천억 정도 됐었고 오늘 이제 발표에 한 8조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로 이제 전 세계 그 그린바이오 시장은 한 1조 2천억 불 됩니다. 그걸로 비춰보면 국내 그 그린바이오 시장은 상당히 실은 다른 식품 분야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 국내 식품 시장이 글로벌 그 포션을 보면 한 1.5%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가 그 오늘 발표에서 보면은 농업하고 그린바이오 연계를 하면서 농업 그 원료가 중간 단계 소재로 쓰이는 그 양이 최근 5년간 한 2.2% 연평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거는 이제 통계가 아직 뭐 명확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 생명 자원의 그 뭐 생명과학 기술을 적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데 농식품 생산이 중요한 것만이 아니고 투입 자재가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아까 박사님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체 포션 중에 85%가 투입 자재입니다. 예를 들면 종자라든지 또는 뭐 동물용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85%를 차지하고 이게 농업 분야에 들어가서 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게 1번이거든요. 두 번째는 거기서 나온 농산물이 다른 소재로 쓰인다. 그게 지금 아까 2.2% 줄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전체 분야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2월달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그 내용 먼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크게 세 가지 분야에 한 10가지 정도 세부 대책을 추진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하는 분야, 두 번째는 R&D와 인력 양성하는 분야, 세 번째는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분야 이렇게 세 개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 산업화 촉진 분야에 대해서는 다들 얘기를 하는데 자금 지원, 그 신생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 펀드를 지금 만들고 있고 지난해 한 200억 정도 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농림부에서 그린바이오 기업한테 지원한 펀드는 한 500억 정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27년까지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확대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린바이오 분야가 아까 우리 이정민 박사님도 그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그린바이오에 대한 정의가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면 EU라든지 이런 데는 그린바이오라는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고 뭐 그린바이오 경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더 확대된 개념을 쓰고 있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정책적으로 끌어나가려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분야를 정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6개를 정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종자, 그다음에 농축산용 미생물, 동물용 의약품, 그다음에 곤충, 천연물, 그리고 식품 이렇게 6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아까 조금 더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소재 대량 공급을 위한 첨단 농장이라든지 또 파운드리 같은 것도 육성을 하고 또 해외 진출, 수출 같은 것도 좀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요. R&D라든지 기술 개발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린바이오에 대해서는 12개 핵심 기술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또 합성 생물학이라든지 또는 뭐 바이오 사료라든지 이런 12개 그 R&D를 중점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인력에 대해서도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구 그리고 산업 서비스 이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융합 인력을 좀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아까 박수철 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스타트업 육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처 캠퍼스라는 그 신생 벤처 기업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지금 4군데 하고 있고 금년에 또 한 군데 예산에 한 군데를 더 넣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또 산업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요가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그린바이오 제품에 대한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공 분야에서 먼저 하자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들이 그린바이오 관련된 생물자원 관련된 정보를 대충 하면 한 큰 기관만 보면 한 10개 기관에서 한 900만 건 정도의 정보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추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이런 그린바이오 관련된 그 분야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규제가 있고 또 어떤 제도가 없으면 그 제도가 없는 것 자체가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 혁신 플랫폼도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법을 만들었고 그게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금년 1월 2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법 체계도 만들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법 체계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가 뭐냐면 아까 초기에 그 그린바이오 정의 분야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그 산업 통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만 아까 우리 이정미 박사님이 한 4가지 정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제안해 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린바이오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경북 고령에다가 그 스마트팜 비슷한 형태로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이 들어갑니다. 한 1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걸 먼저 일단 시작을 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 반도체 분야 보면 반도체 파운드리라는 거를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붕어빵 틀처럼 계속 그 고속화하고 자동화하고 표준화하는 거를 이제 파운드리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들 그린바이오 분야에서도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2개소를 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2군데 금년 중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제안해 주셨던 게 그린바이오 산업과하고 농업 간의 상생 협력 이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1년 동안 저희들이 그 전국에 있는 그린바이오 기업을 조사를 많이 했는데 우수 사례로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저희는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혁신 기술형 아까 종자라든지 뭐 미생물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큰 2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114개 정도 업체를 저희들이 찾아서 이거를 더 세분화해서 유형화하고 이걸 좀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농가하고 이런 업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도 금년부터 작업을 해서 구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제안해 주신 세 번째가 그린바이오 관련 생산자의 조직화 그걸 통한 이제 농업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 부분의 우선 구매 제도, 그린바이오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제도를 법안에 지금 담아 있기 때문에 시행은 아마 내년 1월 2일자로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중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비를 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조금 더 나가면 생산자 조직화라든지 또는 뭐 자조금이라든지 이런 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그린바이오 산업통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그 법에 실태 조사를 포함한 산업 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항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산업 동향 보고서라든지 또는 투자 유인을 위한 기업 보고서 이런 것들도 같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양주필 국장님께서는 그 금년 그럼 1월 2일 날 시행을 한 거죠. 그 법의 육성법에 대해서 또 정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이정민 박사가 제안한 4가지에 대해서도 그 보완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산업 쪽 연관 산업 쪽입니다. 우선 그 전남대 교수님 유대성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 수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유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반려동물 육성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황윤재 연구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좀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고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정부 조직도 가장 최근에 생기면서 반려동물 산업을 이제 거의 육성하는 첫 걸음마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의 의료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 아마 이 발표나 이 연구를 준비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관련 통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관련 산업들도 많은데 이 가장 기초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는 그 반려동물 가구 수, 그다음에 반려동물 보유하고 있는 그 사람 수 이 자체의 통계가 사실은 조사 기관마다 약간씩 다르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저도 최근에 가장 많이 봤던 데이터로는 인구 주택 총조사에서 반려동물 항목이 들어가면서 이제 반려동물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와 또 반려동물 관련해서 등록된 숫자 그리고 또 각 기관마다 갖고 있는 숫자들이 많이 달라가지고 사실은 이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가 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이제 현상에서 지금 사실은 이런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고 그게 지금 아주 정부 조직 관련된 조직이 막 시작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한 기본 틀 속에서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반려동물 보호자나 또 관련 단체들은 이걸 또 산업적인 측면으로도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이걸 이제 사람과 비슷하게 이제 가축과 다른 야생동물과는 좀 다르게 그 반려동물은 약간 사람 쪽처럼 공중보건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하는 법령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통계화시키고 국민의 건강 영양 상태, 식이 습관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아직 이제 반려동물까지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시기는 상당히 좀 너무 크게 나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요 질병 쪽도 시작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신산업 분야 중에 헬스케어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2019년에 관련된 조사에서 약 4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관련 데이터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조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디지털 헬스 특히 이제 반려동물은 실제로 사람처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디지털 헬스 케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그다음에 리모트 모니터링이라고 이제 반려동물이 많이 떨어져 있는 보호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보호자들과 관련돼서 알고 싶은 내용들을 받는 그런 것도 한 120억 달러 정도 앞으로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은 질병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크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정부 조직 안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농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 질병은 다른 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신산업 산업팀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초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숫자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이 지금 어느 정도 수명으로 살고 있는지 의료비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는지 그다음에 뭐 표준 수가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동물병원에서 쓰고 있는 EMR 차트라고요.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라고 하는 그 데이터도 뭐 이렇게 사람처럼 그 의료보험 수가를 제공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코드로 정상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제 정부에서 그것들을 이제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코드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유기견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최근에는 그 유기견의 또는 유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행동 문제라고 보통 하고 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보통 그 유기견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최근에는 많은 보호자들이 그 유치원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최근 데이터를 보면 한 5번째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쓰고 있는 비용이 유치원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전적으로 보호자들이 전체가 다 자기 비용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유기견들의 그 유기 비율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동 문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사회화도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그것과 관련해서 보호자들이 알고 싶은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러니까 이제 산업과 관련된 시장 수요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 중에서도 그 건강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주 기초적으로 지금 어떤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지 심지어 백신을 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지금 사실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약간 보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과 그거에 대한 민간에서의 신산업도 같이 육성한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아마 대표님이나 말씀하실 것 같은데 펫푸드 산업, 그다음에 이제 보험 산업까지 아마 좀 더 발전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그 펫서리협회 김상덕 회장님 가능하면 짧게 좀 이렇게 요약해서 코멘트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한국 펫사료협회 회장 김상덕입니다.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우선 이 발표해 주신 황윤재 연구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통계 자료였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펫 산업을 보면은 저는 지난 한 25년, 한 30년간 종사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저는 5단계의 구분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현재 산업은 어느까지의 위치에 와 있나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머물겠느냐, 아니면 더 퇴보를 하고 이제 이 시장은 마무리된 게 가느냐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참여하고 종사하는지의 큰 이슈라고 봅니다. 저는 1988년도 올림픽을 시작으로 펫 산업이 조금씩 이렇게 눈에 시장에 나타나게 됐고, 잠깐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종로에 있는 퇴계로라는 그 거리에서부터 펫 산업이 조금씩 크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 IMF 전까지, 즉 2000년 전까지는 태동기였었다고, 그 10년 동안은 태동기였었다고 본다면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전체 2단계에 해당하는 양적 성장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 전체적으로 북미 시장, 글로벌 시장까지 이렇게 두루 보면서 지금 한국의 이반한 위치는 미국 시장의 전체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북미 시장이 가장 크다고 보면은 그런 과정에서 보고 또 제품들의 구성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한 2단계 양적 성장 시대까지 우리가 왔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3단계, 4단계, 5단계라는 시장이 남아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꺾일 수도 있고 더 테이크오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성장한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휴먼 애니멀 반딩,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여기 휴머니제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했지만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고 우리 가족화되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성장 속도나 확장성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단 그것이 동물이야, 집안에 있는 그냥 나하고 함께 있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산업은 성장 속도도 느릴 거고 아마 추락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단계는 질적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연관 산업을 어떻게 가축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펫푸드 산업, 펫 헬스케어 산업, 펫 테크, 펫 서비스 구분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관 산업을 같이 키워가면서 거기에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휴먼 애니멀 반딩, 인터랙션을 어떻게 묶어서 우리가 이것을 시장을 구성하느냐가 시장이 더 3단계, 4단계, 5단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나 실태 조사들도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제도,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공익 광고를 통한 동물과 우리가 함께 펫 에티켓을 만들어내고 펫 산업을 같이 키워가면서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전략들을 잘 구성한다면 한국 시장은 이제 저는 어느 정도 펫 마리수라든지 이것은 목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반의 인구는 펫을 좋아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인구는 아직도 펫을 두려워하고 동물을 거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시장을 같이 키우고 실태 조사를 더 정확하게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나 유관단체의 공감을 만들어내고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동물과 인간의 휴머니티, 아직 휴먼 애니멀 반딩을 잘 만들어낸다면은 저는 이 시장은 굉장히 확장하고 성장하고
우리 사람과 함께 끝없이 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할 거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정부 관계에 있는 분들도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상덕 회장님까지 토론을 해주셨는데 두 분 발표자께서 이제 코멘트한 거는 뭐 얘기할 필요 없고 혹시나 요거는 좀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죠. 이정민 박사님부터. 예, 박수철 부장님과 양주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그 앞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특히 뭐 박수철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타트업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연구에 중점을 두겠고, 또 국장님께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법을 추진하시면서 단계별로 이제 세부적인 계획 세워서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자세히 관심 가지고 좀 같이 따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윤재 박사님. 예, 두 분 교수님이랑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좀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를 해주셔서 좀 더 제 발표 내용을 빛내주셨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반려동물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좀 사실상 조사라든지 통계 관련된 것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은 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제가 궁금하는 부분이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사실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만 얘기는 했는데 보건이라든지 건강 영양이라는 측면도 반드시 어떤 집중적인 조사라든지 어떤 연구를 함으로써 단순히 펫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펫푸드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 펫푸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우리나라 고유의 영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이런 영양 측면에서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반려동물 양육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힘입어서 좀 양적인 성장은 해왔지만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글로벌 어떤 전략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적 어떤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어떤 다양한 어떤 정부 정책부터 해가지고 산업계가 좀 다 연계해서 좀 중요하게 좀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질의응답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바이오 농업, 바이오 산업 쪽에 질문지가 두 분 오셨고요. 그 나머지 한 5-6분이 반려동물 연관 산업 쪽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3시까지로 좀 끝내달라고 하는데 한 5분 정도만 더 해야 되겠는데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우선 그 바이오 쪽에 두 분이 질문해 주신, 하나는 계약 재배 바이오 농업 쪽에 있잖아요. 계약 재배 시행으로 안정적인 물량 공급, 시세 대비 높은 소매가 등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가 급등해서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할 수 있나 모르겠네. 혹시나 양주필 국장님도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감자 저장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감자 저장에서 발생되는 폐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음식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그린 바이오 산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요? 2개인데 혹시 답변이 가능한가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양 국장님이 좀 말씀하시죠. 예, 꼭 뭐 그린바이오뿐만이 아니고 계약 재배 관련해서는 일단 뭐 현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내 기업하고 농가 단위 중간에 뭐 농협이 끼든 뭐 둘째 치고요. 계약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죠. 계약 재배니까 원래는 어느 조건으로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시세에 따라서 그걸 이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근데 그 장기적으로 보면
양쪽 다 손해 보는 그런 것이고 그 현실적으로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또는 내려가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보완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자 간에 성숙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폐감자를 음식물로 처리하는 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분야에 그린바이오라고 하지 말고 푸드테크 분야에 그 10대 R&D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업사이클링 푸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 농작물의 부산물 또는 뭘 만들 때 생기다가 이제 생기는 부산물 이런 것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금년에 그 업사이클링 푸드 그 연구센터 한 개소를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에 감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보통은 AT나 다른 쪽에서 계약 재배하고 이렇게 많이 갖고 왔다가 버릴 때 그거를 어떻게 재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꼭 그린바이오나 또 관련돼 있는 푸드테크나 이런 쪽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그 R&D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연관 산업에 대해서 그 하나는 용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펫푸드가 공식 용어인가요? 공문서에 사용 가능한 우리말은 없을까요? 펫푸드가 여기 하나 있고, 요 마찬가지 그 용어인데 국제적으로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펫푸드, 펫산업 등 용어는 적당하지 않는 용어로 생각됩니다. 적당한 용어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요? 네, 교수님께서. 펫푸드와 관련된 뭐 용어에 대한 문제니까 사실 저희 협회에서도 아직 그 명확한 정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혼용해서 한국 펫 사료 협회 이렇게 공식 명칭은 갖고 있고요. 펫 사료?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펫푸드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많이 상업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공식으로 협회 이름은 한국 펫사료협회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용어도 그 시기와 상황에 맞게끔 조금씩 이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 그 펫 산업, 또 반려동물 산업, 반려동물 펫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는데 그것은 공용적으로 미국에도 보면은 펫 컴퍼니, 펫 푸드 여러 가지 용어들을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컴패니언 애니멀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자율적으로 쓰기 위한 각 회사마다 또 방향성 여러 가지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용어 하나가 정해져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라든지 구분 단어 용어들도 펫푸드, 펫식품, 식품이라는 말을 최근 쓰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 부분은 영역이 좀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펫사료 이런 용어들을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도 역시 반려동물이라는 말도 쓰고 펫이라는 말도 쓰고 또 동반동물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앞으로 우리 산업에서 가면서 한번 재조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황 박사님 특별히.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반려동물이라든지 펫푸드와 같은 용어들은 어떤 산업이 발전하거나 이 법이랑 정책이 정비되면서 좀 이렇게 좀 의견이 모아지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지금 펫사료 협회라고 지으시긴 했는데 사실 외국에서도 어떤 이 사료라고만은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의 어떤
폐쇄 먹거리가 상당히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사료로 한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펫푸드라는 어떤 영어권이기 때문에 당연하긴 하지만 펫푸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 사료보다는 더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서 현재까지는 펫푸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에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산업이 좀 점점 더 진전이 되면서 용어는 좀 더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세 분 한 분은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탄소 배출권 등 기후 협약에 관한 내용 이런 걸 생각할 때 개를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가 넘는데 이는 사람이 먹을 식량을 개한테 먹음으로써 식량 부족, 기후 위기 등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는데 오히려 가정에서 개를 못 키우게 설득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제 그런 자기 생각을 한 분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 분은 지금 농업인 유통, 식품 제조업, 연구소, 대학, 정책 당국의 역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려동물 연관 산업과 발전하고 관련돼서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특히 반려동물을 펫푸드 성장과 관련해서 농업인의 부가가치 제고 방안이 있으면 아까 얘기한 거하고 좀 얘기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또 한 분은 그 반려 가족이자 그러니까 고창에서 반려동물 운동가 치유 전문가입니다. 저는 그래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6차 산업에서 체험 교육, 치유와 연결 그리고 동물 치유 등 산업은 변화했지만 그 전문성과 복지는 여전히 사각 지역이 많습니다. 이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 그리고 전문 방법에 대해서 연구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과 과제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잠깐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이 반려산업을 이렇게 혁신으로 조금 명칭하고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수요조사가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통계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생사업 또 현장의 목소리 저와 같은 목소리 저는 지금 6년차 청년 농부이자 저는 반려펫 개발자이고 그 반려가족이고 반려동물 유기견 유기묘들을 위한 동물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안에서 전문가 육성 이제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그 사회에서 이 반려푸드랑 이 반려산업이 연결되잖아요. 다른 뭐 문체부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농부들과 함께 이 전문성을 교육 지원 이해도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물권의 구체적인 현안으로 지속적인 참여와 육성하는데 생명권이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산업하고 다르게 이 동물권이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오늘 또 수의사님 또 반려펫푸드의 회장님을 모신 게 아니라 더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또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비반려가족들에 대한 이해도와 그분들도 우리가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나의 또 국민으로 바라봐야기 때문에 그 이해도와 연구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6가지 의견을 같이 좀 보충해서 드렸습니다. 예, 저는 예. 고창에서 왔습니다. 아, 예. 고창에서 오신.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답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혹시 황윤재 박사님이나 여기 사료협회장님이시나 혹시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금 세 분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있습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기본 다른 어떤 산업이랑 다르게 물론 식품 산업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또 특수 분야고 이 저희가 보통 펫푸드나 반려동물 연관 산업도 어떻게 보면 다른 제조 산업과는 좀 다른 어떤 생명이 있는 반려동물을 다루는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분리해서 다뤄야 된다는 것도 맞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어떤 농업의 연계라든지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발표를 제가 하다 보니까 혁신이라는 분야에서 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어떤 반려동물의 여러 가지 건강권부터 해서 여러 가지 권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논의 자리를 할 때 사실 여러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모셔놓고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마련해서 앞으로 또 더욱 좀 충실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별도로 끝나고 우리 같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요. 앞으로 상당히 많이 도와주십시오. 현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우리 그린바이오 산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동물 연관 산업이라든가 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그 네 분 발표자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것으로 농업전망 2부 혁신성장 분과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금 20분 정도 휴식하시고 3시 30분부터 이곳에서 3부 곡물분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